이게 너무 빨리 들어왔나? 다음 주가 어린이날인 건 알아요? 몰라? 관심이 없어. 어린이가 아니라서. 저도 챙겨줄 어린이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별 생각이 없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리고 그 뒤로 쭉 하면은 6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다음 주는 휴강, 알겠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저하고도 아무 상관없지만 어쨌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5월 5일은 쉽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뒤로 4주. 우리가 지금 6주예요, 이번에 시험이. 우리 이제 그 문풀이 6주인데 다음 주 쉬고 해도 뭐 6월 첫째 주까지니까 우리 시험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쉬면 뭐해? 어차피 학원에 나올 거잖아. 그치? 학원에 나와서 공부할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집에 있겠죠. 그리고 그날 움직여봤자 안 돼. 그날은 어디를 가면 안 돼. 어디 식당을 가면 안 돼. 애들이 엄청 많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에 좀 많이 줄었죠. 코로나 이런 거 많이 줄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풀어줬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다음 주쯤 아마 실외 마스크를 벗을지 말지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실외 마스크는 벗어야 되고, 모르겠어요. 이제 벗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도 조금 실내 마스크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풍자해 놓은 거 보니까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는 또 우리가 먹을 때는 또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더 많이. 지금 그냥 쭉 쓰고 다니면 되지만.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도 지하철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꽤 있죠. 그리고 몇 명씩 보이지 않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되게 용감하다. 저 사람 되게 용감한데?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왜 마스크를 안 썼지? 이러면서 걸어가다가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있더라고, 가끔.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뻔뻔하게 다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데 우리 아직은 조금 그치? 이러면서 이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아까 제가 보다가 7번 다시 한번 볼까요? 7번에 뭐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출처를 한번 보세요. 출처. 성주사, 낭해화상, 백월보강, 탑비문이라고 써있죠. 요게 최치원의 글이에요. 최치원의 사산비명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네, 그거예요, 그거. 최치원이 7번에 최치원이 쓴 사산비명. 사산비명이라고도 하고 뭐 사산비문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4개의 산에 4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이런 뜻이에요. 성주사 낭해화상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 아까 뭐 태종무열왕의 자손이고 뭐 이 범청이고 뭐 이 사람이 아마 낭해화상이겠지? 낭해화상은 승려의 명칭일 거고. 네,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낭해화상이려니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요 제시문에 이 출처가 최치원이다라는 거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11번 봅시다. 다음 그림들을 그려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그래서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순서 첫 번째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라고 나와 있죠. 자, 15세기 기억은 15세기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15세기. 자, 15세기는 고사관수도나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몽유도원도. 그쵸, 여기 지금 몽유도원도가 나올 수도 있죠. 몽유도원도라는 게 나올 수 있죠. 몽유도원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세종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 시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세종 때 그려진 거고,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그렸는데 안평대군이 세종의 셋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세조의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사실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거를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강의안의 고사관수도나 이런 이제 몽유도원도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15세기 그림으로는 또 이거죠. 무로마치 시대 미술의 영향. 이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줬다는 건 세종 때 일본으로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그 사절단 중에 이제 화가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림을 잔뜩 그려주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우리나라 화풍이 전해졌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 하면 그냥 15세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신숙주가 그 사절단 중에 따라갔다가 나중에 성종 때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15세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저 아는 이제 친구가 그 큐레이터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미술관에 무로마치 시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특징이 뭔지 나는 모르겠지 당연히. 그래서 설명을 막 해줬어. 그 전시를 기획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친구라고 하니까 설명을 막 해줬는데 일단 절반은 못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친구가 이런 그 전시 같은 거 할 때 저를 불러서 이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 절반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기는 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특징이 뭔데? 그냥 그거야.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준 우리나라 미술이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정선의 인왕제색도. 자,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18세기죠. 그래서 요 정선의 그림은 인왕제색도, 금강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고 정선하면은 우리가 자, 실제 그림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 사실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적.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대가이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 화가로는 정선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나올 수 있어요. 풍속화의 김홍도, 신윤복이 나올 수 있죠. 김홍도, 신윤복.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자, 거꾸로 써봅시다. 진경산수화는 정선, 그 다음에 풍속화는 김홍도, 신윤복. 물론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경우는 화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식 화가이기 때문에 이 풍속화만 그린 건 아니에요. 왕의 어진도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불교 그림도 그렸고 되게 다양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우리한테 유명한 건 풍속화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서양의 화풍이 전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강세왕의 그림 중에 영통골 입구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통골 입구도. 그래서 약간 원근법이 살짝 느껴지는 이런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 기타로는 심사정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김득신이라고 해서 김홍도, 신윤복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풍속화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갑다 하는 거지. 이런 화가들이 있고 화가들이 되게 많은데 등등. 그 다음에 디귿. 자, 이상좌의 송화보월도는 16세기예요. 16세기에 대표적으로는 노비 출신의 화가였던 이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16세기에는 여류 화가들이 또 여류 화가들이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류 화가 누가 있을까요? 신사임당. 여기는 그냥 이 사람들 이름만 씁시다. 신사임당이 있고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런 거 있죠. 풀벌레 그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는 사군자가 유행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살인들이 활동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살인의 어떤 그런 선비정신을 담은 사군자가 유행을 하기도 했던 시대죠.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갑시다. 장승업의 군마도?
자, 그럼 이건 몇 세기냐? 19세기예요. 19세기. 자, 19세기의 화풍은 문인화가 유행을 하게 돼요. 문인화가 유행을 한다는 건 화가 아닌 선비가 그린 그림이고, 이 문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가 있어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화가 아닌 사람이고, 화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바로 장승업이에요. 화원. 화원이 화가란 뜻이고,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장승업. 우리가 장승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장승업은 우리나라 3대 화가 중에 들어간다고 해요. 누굴 것 같아요? 3대 화가에 들어간다는데 그 3대가 누군지 몰라. 근데 예를 들면 뭐 김홍도 신윤복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3대 화가에 들어갈 정도로 되게 유명하대요. 우린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요런 장승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유명한 화가로는 흥선대원. 왜 이렇게 깜짝 놀리고 난리야. 흥선대원군이 화가기도 해. 흥선대원군이 난을 굉장히 잘 쳐서 난 그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가짜도 많아.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래서 왜? 그래서 어쨌든 여기 흥선대원군의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우리는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도자기, 말하자면 청자, 백자 이런 것들 순서 같은 것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안정복은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해서 해동 역사를 저술하였다. 자, 해동 역사는 한치훈이죠. 한치훈의 해동 역사. 자,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중국, 일본 등의 약 500여 종의 역사서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서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안정복 나왔으니까 안정복의 저서 한번 체크. 안정복은 동사강목이죠. 삼안정통론, 고증사학의 토대 마련, 강목체 이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또 다른 저서들 열조통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의 태조부터 영조 때까지의 정치를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봤어요? 천학문답이라고 해서 천주교를 비판한 서적도 있어요. 안정복은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한, 지금 제가 여기다 쓰는 것들은 제시문이나 이런 데 가끔 언급되는 것들이니까 이거 안정복이구나.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제목 정도는 한번 봐두시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였다. 자, 우리가 정약용의 저서에서 1표 2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3권 내용은 알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의 개혁이에요. 중앙정치의 어떤 개혁, 정치개혁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목민심서라고 하는 거는 목민관의 도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지방관의 도리죠. 자, 세 번째가 흠흠신서죠. 흠흠신서는 감옥 사무, 형옥 업무의 개혁이에요. 형옥 업무의 개혁. 형옥 업무, 감옥 사무의 개혁인데, 형옥 업무가 말 그대로 이제 형벌, 감옥 이런 거와 관련된 개혁을 말하는 거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줄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 그게 바로 흠흠신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세유표가 수령의 지침을 밝힌 게 아니고 목민심서가 수령의 지침을 밝혔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린 설명이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유영원은 반계수록에서 종래의 결부법 대신 토지 면적을 단위로 하여 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이 유영원은, 자, 우리 유영원의 주장은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균전론이죠. 유영원의 균전론. 그 다음에 경무법 시행을 주장하기도 하죠. 경무법이라는 게 결부제, 우리가 결부제는 수학량을 기준으로 이제 단위,
세는 거고 토지를 세는 거고 경무법이라는 건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무법 실시를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 자, 4번. 박지원은 고리대와 화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패전론을 주장하였고 환곡 대신 사창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자, 이익은 패전론. 박지원은 용전론을 주장해. 패전론, 용전론. 화폐를 없애자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서 여기서는 틀린 거죠. 자, 이 중에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3번 봅시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자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격퇴했다. 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했으니까 병인 양요가 되겠죠. 자, 병인 양요는 1866년 9월이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침범하자 어재연이 광성부에서 격전을 벌였다. 나는 신미 양요가 되겠죠. 1871년에 신미 양요.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는 나온 김에 요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병인 박해가 있었고 1866년 1월에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신도 8천여 명을 처형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어요.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와서 노략질하자 불태워버린 사건, 침몰시켜버린 사건이고, 자, 요 사건이 7월에. 자, 그리고 병인 양요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게 병인 양요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들어가면 되겠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홍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 시도했던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고, 여기는 충남 덕산 지역을 한번 체크해보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있었고, 신미양요는 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있었죠. 이렇게 원인 결과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척화비 건립 1871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체크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일단 제시문에서는 우리 뭐 이거 찾으면 되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1876년이죠. 자, 이번에 그러면 나 이후. 자, 독일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했다. 이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1868년이니까 정답은 2번. 요게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관민에 의해서 침몰당했다. 요게 이제 3번이죠. 3번이면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니까 가이죠.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홍선대원군이 하야했다. 홍선대원군이 하야한 건 1873년.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홍선대원군 시기의 대외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14번 볼까요? 다음 연표에 가에서 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뭐 연도도 나와 있고 사건들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여기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봅시다. 자,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됐죠. 그래서 가 시기에는 인조의 제위 시기를 말하는 거고, 요 인조 시기면은 뭐 이괄해난, 정묘란, 병자호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가 앞에는 광해군이 되겠죠. 인조 반정이니까 가 앞에는 광해군. 자, 그리고 나는 효종 즉위부터죠. 그럼 여기는 이제 효종이 들어가겠네. 효종이면은 북벌운동이 들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해 예송이죠.
자, 그러면 기해 예송이니까 1차 예송을 말하는 거고, 자,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 상복이 채택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현종이겠죠? 예송은 현종 때니까 현종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 시기는 갑인 예송이죠. 자, 그러면 요 갑인 예송 시기에는 자, 2차 예송이고, 남인이 1년 상복을 입었겠지? 그래서 각각 누가 이겼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당연히 아직까지는 현종이고, 자, 그러다가 여기 맨 끝에 기사왕국이 나오죠. 기사왕국은 왕으로 하면 숙종 때. 자, 기사왕국은 왕으로 하면 숙종 때고, 자, 기사왕국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 자,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사왕국 같은 경우는 자,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원자 정호 문제라고 배웠어요.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자, 요게 이제 원자 정호 문제 때문이고 자, 결국에는 요 기사환국으로 결과 남인이 집권, 남인이 이제 재집권하게 된 거고 그리고 서인은 축출됐었죠. 서인이 축출됐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인현왕 후 폐위, 인현왕 후 폐위. 그리고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기사왕국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제시문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1번. 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적절하게 외교관계를 유지했다. 이거를 우리는 중립외교라고 하고, 중립외교는 광해군. 자, 그러니까 가이전이 되겠죠? 1번 틀렸고, 2번.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장희빈이 왕위에 올랐다. 자,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장희빈이 왕위에 올랐으면 라 이후. 자, 이게 지금 기사왕국의 결과인 거잖아요. 기사왕국 결과. 그러니까 라 이후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송시열 등 서인이 북벌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자, 송시열 등 서인이 강력하게 북벌운동을 추진했던 건 효종 때. 효종이면은 나로 들어가야 되겠죠, 나 시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인 영모 사건으로 서인이 집권하였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은 경신왕국. 자, 그러면 경신왕국이 기사왕국보다 전이니까 요 시기가 딱 라 시기가 되겠죠. 요 시기에 딱 들어가죠. 기사왕국이 경신왕국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 시기별로 기억하시면 돼요. 인조반정 다음에 인조주기, 그리고 서인이 집권했었죠. 인조반정은 서인이 일으켰으니까. 그 다음에 효종하면 북벌, 그리고 현종하면은 예송, 그리고 숙종하면은 환국.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의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한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에 한 번을 넘길 수 없다. 태형의 시행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본령은 조선 이내 안에서 적용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선 태형령 1912년에 조선 태형령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법령이 적용된 시기니까 1910년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1번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다. 자, 농촌진흥운동은 농촌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고 일본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 농지령, 조선 소작 조정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선 소작 조정령, 조선 농지령.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농촌진흥운동 시기에 발표된 법령들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아 이제 농촌진흥운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성과는 없었다는 거. 예. 오히려 농민들이 더 가난하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자, 여러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는 1924년. 요 연도는 외워야 되죠. 경성제국대학 설립. 제시문이 틀려? 토지를 조사하고 지게를 발급했다? 네. 그 어쨌든 10년 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같은 시기. 네. 중간에 제가 제시문을 바꿨어요. 왜 제시문을 바꿨냐면 토지를 조사하고 지게를 발급했다라고 했는데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된 거는 191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헷갈릴까 봐 제시문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1910년대에 있었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혹시 이제 그런 연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 조선 태영령이 12년인 거잖아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은 1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혹시 여러분이 요 시기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 건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그냥 1910년대에 이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중간에 제가 제시문을 한번 바꿨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나 보군요. 어쨌든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 답이 없는 거네? 아니, 일단 봅시다. 자, 3번. 지게를 발급했다고 했구나. 그럼 대한제국 시기니까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대한제국. 지게 발급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꾼 건 3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 부분 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의 연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41년. 41년부터 96년까지 사용됐던 게 바로 국민학교죠. 자, 그래서 1941년. 자, 4번.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 허가 권한을 행사하였다. 자,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 허가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 허가제로 바꾼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사령이라고 하죠. 자, 회사령은 1910년부터 1920년까지. 회사령이 폐지된 게 20년이니까 이제 요 시기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정답은 4번이죠. 뭐 당연히. 자, 그래서 15번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봅시다. 공사 노비 제도를 폐지했다. 자, 쭉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개혁. 이게 개혁을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개혁은 1차 가부, 2차 가부, 을미, 광무 뭐 이런 순서대로니까 이 순서를 찾으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16번의 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사 노비 제도를 폐지했다. 그럼 1차 가부개혁이죠. 1차 가부개혁은 1894년 7월부터. 자, 2번 니은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자, 지게 발급은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광무개혁이니까 1897년부터인데 여기서 이제 양지 아문을 만들고 지게 아문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1898년과 1901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연도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지만 양지아문과 지게아문을 설치했었다. 그래서 양전 지게 사업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아이고. 자, 사법권 독립은 언제예요? 2차 가부개혁이죠. 2차 가부개혁은 1894년 12월부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법권 독립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재판소 설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에서 재판까지 같이 했었는데 사법 따로 행정 따로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권 독립을 다른 말로 하면 재판소 설치. 재판소 설치가 곧 사법권 독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재판소 설치로 사법권 독립. 자,
자, 그 다음에 리을 건양연호를 사용하고 소학교령을 발표했다. 건양연호는 을미. 을미개혁. 을미개혁은 1895년 8월.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개혁이니까 1895년 8월 정도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해라. 제일 먼저 1차 가보겠지? 1차 가보, 2차 가보, 을미, 광무.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몇 번이니? 기억. 기억, 디귿. 이거 지금 여러분 기억, 디귿, 리을, 니은이죠? 2번.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개혁의 순서대를 물어보기도 하고 개혁안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알죠, 여러분? 개혁안. 그러니까 뭐 패장개혁안이냐, 아니면 14개조 정강이냐, 그 다음에 뭐 홍범 14조냐, 아니면 헌의육조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는 그냥 개혁을 물어본 거죠. 개혁의 내용을 물어본 거니까 그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 개혁안은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계속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기 전,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쭉 한번 개혁안. 요거는 무슨 개혁, 요거는 무슨 개혁.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금방 제가 말했던 개혁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홍범 14조냐, 헌의육조냐, 패장개혁안이냐. 이거는 또 볼 때마다 헷갈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체크했지만 그 밑에 나오는 것들도 다 가끔 언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이 개혁안이나 개혁은 살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확인 한번 하고. 괜히 또 이제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했다가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문제 나와봐. 완전 짜증나지. 그런 게 제일 억울하지 않아? 분명히 어제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거는 진짜 짜증나지.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러면 또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문풀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틀린 것들 다시 보고 이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막 새롭게 뭔가를 막 외워야 한다, 암기해야 된다, 새롭게 뭔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그냥 확인하고 내가 틀렸던 거 체크하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그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예 모르는데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확인하고 많이 체크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이거. 그리고 사람이 진짜 희한한 게 틀렸던 문제를 꼭 또 틀리더라고. 틀린 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사실 문제 풀면 여러분도 다 알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저거 알아. 하지만 막상 나 혼자 문제 풀 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볼 때 우리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 볼 때 틀렸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꼭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틀렸던 거 다 시험지 뭐 이렇게 과목별로 다 있을 거 아니야. 문풀 하니까 다 모아서 틀린 것만 한번 쫙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요. 기본서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이거를 반복해야 돼. 그냥 대강 넘어갔다가는 우리 늘 말하잖아요. 지금 안 본 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틀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안 보면 난 이거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꼭 확인하세요. 지금부터는 그것만 잘해도 지금부터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알겠죠? 틀린 거 확인 잘 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 개혁안, 개혁 이런 것들은 꼭 봐두자.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단체는 권업회가 독립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정부 형태를 갖추었다. 자, 17번에 정부 형태를 갖추었다고 아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권업회가 만든 군대이면서 정부, 이걸 군정부라고 그래요. 군정부의 내용이 뭐냐? 자, 권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 형태를 띤 군정부라고 했죠. 군대이면서 정부이면서. 그러면은 정부니까 뭐가 있겠어? 대통령이 있겠지. 대통령, 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정이 대통령이에요. 정통령이 누구냐? 이상설. 그 다음에 부통령이 누구냐? 이동휘. 그래서 정통령과 부통령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부지. 대통령, 부통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봐둘 거는 1914년이잖아요. 즉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정부 형태를 띤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다는 거. 또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건업회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는 요 똑같은 제시문을 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건업회나 대한민국군 정부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 연해주. 그래서 이건 연해주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군 정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 활동했던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상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 알겠죠? 지역은 연해주, 단체는 대한민국군 정부, 인물은 이상설. 이상설 물어보기 좋잖아요. 여러 번 또 나온 적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1번. 자,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한국국민당은 1935년에 만들었고요. 요거는 임시정부의 정당, 임시정부 산하의 정부 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 여당이에요, 여당. 임시정부에서 만든 당. 조금 더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배경을 설명하자면 자,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대부분 중국 본토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어요. 5개 이열단을 비롯한 여러 정당을 합쳐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지. 이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이 민족혁명당에서 김구한테도 연락을 한 거야. 임시정부한테도. 왜냐면 중국에서 원래 활동하고 있었던 게 임시정부니까 임시정부한테 이제 우리 와서 단체 만들었으니까 니네도 같이 할래? 너네도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우리는 임시정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임시정부 고수파라고 하잖아요. 고수파들은 우리는 거절. 임시정부 활동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혁명당 참여를 거절하고 이 사람들이 만든 정당. 그게 한국국민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김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임시정부가 만든 거고 김구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2번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했다? 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3번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다. 대동단결선언? 자, 일단 이런 독립선언서는 시기와 장소가 중요하죠. 인물들은 겹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언제? 1917년에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그리고 대동단결선언의 내용은 뭐냐면 국민주권주의죠. 그래서 그 있잖아요. 순종황제, 융희 황제가 국권을 포기한 날은 국민들이 차지한 날이니 이런 새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대동단결선언.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 또는 조선민족혁명당의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건업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 이때 러시아의 탄압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이제 이때가 러일 전쟁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일본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도를 했는데 이때 러시아는 오히려 일본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탄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을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돼요. 결론은 그래요.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18번 가봅시다.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강령 우리 한 200번 본 것 같지 않아? 200번 본 것 같지? 200번이 한 1000번 본 것 같다. 그치? 자, 그래서 18번 봅시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신간회. 자, 신간회는 1927년에서 31년에 해체됐고요. 민족유일당운동단체. 자, 민족유일당운동단체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통합을 했냐?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어디 갔냐?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인 본위의 단체죠. 개인 본위 단체라는 건 단체로는 참여할 수가 없고 개인별로만 뭐라고 해야 돼?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각 중앙에는 중앙본부가 있는데 중앙본부는 민족주의 계열이 강하고 지방 지회가 있잖아요. 전국에 한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지회는 사회주의 계열이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신간에는 주로 활동을 많이 물어보는데 제일 많이 언급된 게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이제 민중대회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내용 많이 언급되죠. 자, 그러면 우리 재심은 봅시다. 이렇게 활동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1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였다.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시기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1929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2번. 조선인 본위 교육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이것도 강령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주장 여러 가지 활동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다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3번.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자, 신간회가 결성된 계기가 되는 사건은 일단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자,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가 건립돼서 조선민흥회에서 촉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우회 선언이죠.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 공산당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면서 요런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촉구를 제시한 게 바로 요 정우회 선언이죠. 자, 그래서 맞죠? 뭐 당연히. 자, 4번에 보시면 4번에 재심은 읽어봐. 뭐라고 돼 있니?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었다. 네.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자, 60만세 운동을 준비한 단체는 그럼 어디예요?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순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해서 만세 시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준비한 단체가 어디냐면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조선공산당이랑 조선공산당 그리고 학생 계열에서 준비했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비롯한 학생 단체들이 뭐 중앙고보 이런 이제 학교 이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앙고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자, 요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계열이죠. 이 조선공산당은 발각이 돼 버렸어요. 사전에 발각이 됐어. 그러니까 이건 못한 거야. 그러면은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발각됐으니까 나머지 준비했던 학생 주도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됐다.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됐다? 그럼 사회주의 계열인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신간이랑 직접 상관은 없으니까 네,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다. 일단 시기가 다르니까. 그 전이니까. 자, 그래서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중국으로 건너가 신한청년당, 고려공산당 등에서 활동했으며, 자,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였다. 개조를 주장했으니까 이 사람은 개조파. 개조파. 그래서 그럼 개조파 누구누구 있어요? 개조파가 누구누구 있었지? 개조파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는 놔둬야 된다. 없애면 안 돼. 놔둬야 돼. 그리고 말 그대로 개편만 좀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고려공산당에 참여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은 좌익, 그쵸? 얼마큼 좌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좌익 계열에 속한다고 했고,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있었는데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고, 자, 창조파라는 건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자, 만들 때는 만주나 연해주에 새로 만들자. 그래서 무장투쟁론자들이 해당하니까 신채호나 박용만이나 여기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에 개조파는 고치자. 여기 안창호 선생이나 여운형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등등. 그 다음에 뭐 이제 현상유지파에는 뭐 김구, 박은식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일단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볼까요? 이제 세 번째 힌트 봅시다.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사가 폐간되면서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자, 이게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이잖아요. 일장기 말소 사건은 1936년에 있었던 언론 탄압과 관련된 사건이고, 자, 손기정 선수의 사진의 태극기를, 이제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의 결과 조선중앙일보는 폐간, 조선중앙일보 폐간, 그리고 동아일보는 정간. 자, 그런데 이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냐? 여운형이에요. 여운형. 그래서 여운형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여운형이고, 그러면 우리는 해방 이후에 여운형이 훨씬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해방 이후 여운형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해방 이후의 여운형. 자, 일단 일제시대 끝에 주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여운형은 국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죠. 1944년에. 자, 그리고 해방 직전에 총독과, 말하자면 이제 총독부와 협의를 해서 치안권을 이양을 받죠. 그러면서 건국준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선 건국동맹을 그래서 뭘로 개편을 하게 돼요? 건준위. 그렇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을 하게 돼요. 1945년 8월에 해방 직후에.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요 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 사이에 아까 말했던 그 엔도 총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독부와 협의해서 치안권을 받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정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국가 형태로 바꾸자. 그래서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바꾸지만, 이 인민공화국은 미군정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흐지부지 해체가 되고, 해체되고 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사람의 정당이 조선인민당이에요. 조선인민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좌우합작위원회라고 쓸게요. 자,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었던 누구? 여운형 김교식. 그렇죠. 여운형 김교식. 여운형 김교식이고,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때는 여운형 안재홍. 여운형 안재홍, 여운형 김교식. 자,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건 여기다 써야지. 여운형 안재홍.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었던 건 여운형 김교식. 이게 막 여운형 김교식, 김구 김교식, 여운형 안재홍 막 이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런 활동을 전개했던 인물이지만 결국은 암살당하지. 네, 47년 7월에 암살을 해화동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잡았지만 배후는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이 여운형 같은 경우는 남양주의 말하자면 남양주에 이 사람의 이제 생가도 있고 이 사람의 기념관이 지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관에 가면 그때 입었던, 그 암살당한 그날 입었던 그 피가 묻은 그 옷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되게 세련됐고 되게 체격도 좋고, 이 사람 체육인이었어요. 야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많이 해서 대한체육회 같은 거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체격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피 묻은 옷인데도 멋있어. 그 멋있다는 게 약간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힙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복장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멋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데 갈 일이 1도 없겠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 여러분이 또 경기도 뭐 어디에서 뭐 공무원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 공무원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 양주에 가보게 되면 혹시 한번 절대 가지는 않겠지만 혹시 또 한번 지나가다 보면 양주역이었나 남양주역이었나? 그 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만 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제시문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여기다 씁시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건 김구. 연도 한번 써볼게요. 31년. 자,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한 여운형. 정답은 2번이죠. 3번 서간도에 신흥강 습소를 설립하였다. 자, 이거는 남만주 서간도니까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이니까 신민회 인사들이겠죠. 뭐 우리 아는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이 사람들 형제 아니에요. 나 다 그냥 따로따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했다.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됐던 김기우 씨. 이 사람 뭐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로 파견됐니? 부럽다. 김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미천한 신분이어서 태어나서부터 이 선교사들에 맡겨서 자라게 돼서 영어를 잘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어렸을 때.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20번. 자,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와 관련 있는 사실을 모두 고르면 자, 이 시점에서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임기 중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문장은 세 번째 줄이에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뭔 소리겠어? 야, 우리 절대로 개헌은 안 할 거야. 니들이 개헌을 원하지? 하지만 개헌 안 한다. 라는 걸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13 호헌 조치예요. 절대로 개헌은 안 할 것.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한 거죠. 1987년이겠지. 4.13이니까. 그리고 4.13 호헌 조치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9차 개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무슨 정부를 찾으라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를 찾으라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1980년에서부터 1987년까지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데 원래 이제 정부가 이양된 거는 88년 2월이니까 88년 2월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81년이라고 81년부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이 전두환 정부는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막 그런 거 왜 무슨 영화였지? 왜 지나가다가 막 5시 되면은 태극기 내리는 국기 하강식 해가지고 막 애국가 울리고 하는 거 그 무슨 영화였는데 왜 그 막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막 국제시장 나오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이 국제시장이지. 그 영화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 중간에 딱 서가지고 막 부부싸움 하다가 그 정말 있었다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가지고 지나가다가 5시가 되면 무조건 애국가가 울리는 거야. 그러면 다 온 국민이 다 이렇게 멈춰 서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 그게 군사 독재 기간 시기였으니까 가능한 거지. 말이 돼? 요즘 같으면 5시에 애국가 튼다고 사람들이 멈추겠니? 안 멈추겠지. 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가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그 시대에 살았었으니까 가끔 보면 내가 그럼 군부 독재 시절에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찔할 때가 있어. 만약에 이런 일 없었으면 지금도 군부 독재였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 가끔 역사를 쭉 거슬러 보면 중간중간에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거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순간들이 한국 사회도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동남아나 이런데 또는 서아시아나 이런데 군부 독재가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끔 아찔할 때가 있잖아.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전두환 정부를 찾아라.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삼저호황. 삼저호황은 80년대 중반이에요. 자, 80년대 중반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경제가 확 살아났던 시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은 1988년 가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노태우 정부. 자, 그 다음 아웅산 테러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은 1983년이에요. 아웅산, 지금으로 하면 미얀마죠. 미얀마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이때 예행 연습을 한다고 대통령이 오기 직전에 음악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행진곡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딱 오면은 막 행사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한번 틀어본 거야. 근데 그때 대통령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대통령이 그날 좀 늦게 왔어.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부 요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장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순방의 장관들이 같이 동행했고 장관, 경호팀, 그리고 또 그것도 취재하러 갔을 거 아니야.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서 지금 그 폭탄이 터질 때 그 순간의 장면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은 쓰러졌는데 카메라는 살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화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찔하죠, 그것도. 아찔한 건지. 점점점? 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여러분이 웃은 거 아찔한 건지 이게 좀 그치? 그래. 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83년. 그럼 이거 전두환 정부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것도 제시문으로 잘 나오죠? 판문점에서 그때는 정확하게 딱 구획이 나눠져 있긴 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 근처에 다. 그래서 미군과 뭐 한국인과 유엔군이 다 섞여 있었던 상황이고 이 북한군 초소를 가리고 있던 나무가 있었어요. 이 미류나무 같은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러 국군과 이제 유엔군이 미군이죠. 유엔군이 가서 가지치기를 하니까 북한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도끼를 가지고 유엔군과 한국군을 그러니까 유엔군이죠. 사실 미군이 죽었는데 죽인 사건. 그래서 만행이 벌어진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6.25 전쟁이 다시 한번 발발할 뻔했죠. 그때 박정희 정권이었는데 이 박정희 정권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김일성이 유감을 표했죠. 사과는 아니고 유감스럽다. 근데 그 유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사과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미안하다 하니까 결국에는 뭐 무마가 됐지만 어쨌든 전쟁 날 뻔 76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판문점이 지금처럼 알죠? 이렇게 분계선 딱 있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지금처럼 바뀐 거예요. 요때부터. 자, 그래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고 76이면은 이거 사공화국이죠.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인데 유신체제. 자,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자, 그 다음에 금강산 댐 사건.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는 1986년에 착공이 돼요. 이 금강산 댐이. 이 금강산 댐이 뭐냐면 이 북한이 강원도에다가 그러니까 왜 강원도라는 도는 북한 쪽에 강원도가 있고 남한 쪽에 강원도가 있어요. 나눠진 거야. 이제 나중에 분단이 됐을 때 나눠졌는데 북한 쪽 강원도 근처에다가 금강산 근처죠. 북한이 댐을 만든다. 근데 그 댐의 저수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북한이 만약에 그 댐을 터뜨리게 되면 서울까지 전부 다 물바다가 된다. 라고 구라를 친 거지. 이게 구라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생 거짓말이었던 게 이게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아무리 저수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막 딱 터뜨린다고 해서 서울이 막 그때 맨날 TV에서는 그 CG를 보여줬거든. 막 서울이 막 다 물에 잠기는 이런 CG를 맨날 보여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지. 큰일 났다. 그럼 우리도 댐을 만들자.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어요. 강원도 화천에다가 우리나라도 그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모금 운동을 막 대대적으로. 나도 돈을 냈을걸? 아닌가? 이때는 아닌가? 냈겠지? 그래서 그때 막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학교별로 다 막 얼마씩 걷고 난리가 났었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구라다. 그럼 이 돈 어디 갔냐? 어딘가에 들어갔겠지.
이 중에 댐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도 물론 있겠죠. 내 돈은 어딨나? 나의 성금은 어디로 갔나? 그건 모르지. 아까 그분이 아까 그 사건의 그분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86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비읍,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에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이거는 김대중 정부예요.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찾으시면 되죠? 2번. 네, 2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회 풀어봤고요. 이제 4회 보도록 합시다. 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버렸는데 빨리 해야겠다. 자, 봅시다.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하면 12배로 변상하게 한다.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얼음을 사용하여 장례 지낸다.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곽은 사용했으나 관은 쓰지 않았다. 자, 1번에서 우리는 부여임을 알 수 있죠. 자, 보시면 도둑질하면 12배로 변상한다. 그래서 1책 12법. 자,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장사를 지낼 때 얼음을 넣는다. 이런 내용들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장사는 후하게 지낸다라고 해서 이런 걸 후장이라고 해요. 근데 뭐 후장이라는 건 뭐 어디나 다 후하게 하니까 뭐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임을 알 수 있고, 자, 제시문 가볼게요.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을 사용한다. 맞아요. 그래서 국왕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돌아가시면 요동에서 옥갑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관 속에 넣어 매장했다. 이거는 가족 공동묘겠죠. 그리고 가족 공동묘는 옥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굽으로 기륭을 점한다. 자, 이거는 우제 전복, 우제 전법. 이 우제 전복은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자,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맹 왕국이에요. 부여는. 자, 그런데 이 연맹왕국이 왕권이 좀 미약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 나온 부족은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을 만큼 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삼국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기억부터. 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 무슨 동맹? 나제동맹. 나제동맹은 433년이죠. 자, 그리고 신라, 눌지, 백제, 비류, 비유왕, 비유왕. 눌지왕과 비유왕 사이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나제동맹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장수왕이 평양천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평양으로 천도를 427년에 하게 되자 나머지 두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체결했죠. 어쨌든 5세기네요. 자, 니은 볼게요. 신라에서 금관가야를 복속하였다. 법흥왕. 금관가야 복속은 법흥왕이죠. 6세기. 자, 고구려에서 왕위가 처음으로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자,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 고구려에서. 그러면 고국천왕. 고국천왕이면 2세기. 자,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근초고왕. 근초고왕이면은 4세기죠? 4세기 후반.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기로 하면 되겠네요. 5세기, 6세기, 2세기, 그 다음에 4세기.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면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요 순서대로죠? 디귿, 리을, 기역, 니은, 4번. 자, 그럼 여러분, 왕위의 부자상속 고구려는 고국천왕,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눌지왕.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2번에 4번, 3번에 다음 통일신라 촌락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민정문서에 관한 내용이죠. 통일신라 촌락문서니까 민정문서. 자, 바로 제시문 가볼까요? 1번, 호구는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자, 보시면 호구는, 자, 이거는 가호겠죠? 가호. 자, 이거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 자,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6등급 아니고 9등급으로 나누고, 이 호구라고 하는 건 연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연으로. 그래서 공연, 개연, 이런 연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연이나 개연은 예를 들면 뭐 계산된 연, 뭐 그다음에 기록된 연,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확한 뜻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연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어쨌든 틀린 설명이죠. 여기가 틀렸죠. 6등급 여기가. 자, 그다음에 2번 사해점촌, 사사지촌 등 중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에 대한 조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원경 아니고 서원경. 서원경은 그럼 지금의 어디예요? 청주. 중원경이 충주, 서원경이 청주. 그래서 청주에 사해점촌, 사사지촌, 모촌 두 개는 이름을 몰라. 이런 이름도 사실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서원경 부근에 4개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원경은 어디야? 중원경 어디지? 충주.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북원경은 어디죠? 그러면 원주. 남원경, 금관경이 있죠. 남원경은 남원이고 금관경은 김해. 금관 가야 할 때 김해. 그래서 이렇게 우소경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원경 아니고 서원경. 3번. 자, 촌주가 소유한 내시령답과 관모전답이 있었다. 자, 여기는 토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토지. 그래서 민정문서에서 언급된 토지는 제일 많은 게 연수유답. 연수유답 또는 연수유전답. 이거는 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전이라는 건 백성 소유의 토지. 아니면 정전. 정전은 지급받은 토지인 거 알죠? 그래서 민전이거나 정전이거나. 그 다음에 촌주위답. 촌주위답은 말 그대로 촌주에게 지급된 건데, 촌주는 일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나라에서 이제 토착 세력이지만 공무원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직역이 직업이 됐죠. 그러니까 너 일한 대가로 이거 줄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시령답. 내시령답은 내시령에게 준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내시령이라는 벼슬이 있었다.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관모답은 관청. 관모답, 관청. 자, 그래서 보시고 마전은 마을의 공동경작지. 공동경작지여서 말을 키우는 그런 공동경작지를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내시령답과 관모답이 있었다. 촌주가 소유한 건 촌주위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소유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소유도 틀린 설명이죠. 왜냐하면 수조권만 준 거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수조권만 준 거여서 다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도 틀렸죠. 자, 4번에 촌주가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촌 단위로 3년마다 다시 작성하였다. 네, 너무 일반적인 제시문이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민정문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4번 봅시다.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이라고 해야 되지.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 자,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옳지 않은데 옳은 것을 골라라가 문제여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첫 번째, 헌창의 아들 범문이 고달산의 산적 수신 등 100여 명과 모반하여 평양에 도읍을 세우고자 북한 산주를 공격하였다.
도독 총명이 병사를 이끌고 그를 잡아 죽였다. 자, 그러면 요 사건이 뭐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김원창의 난이 있었어요. 김원창의 난이 헌덕왕 때. 그리고 김원창의 아들인 김범문의 난이 있었죠. 역시 헌덕왕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범문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김범문의 난을 말하는 거겠죠. 김범문의 난. 자, 그러면 여기서는 김범문의 난 이후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야 맞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독서 상품과가 실시되었다. 자, 독서 상품과가 실시된 건 원성왕 때죠. 원성왕이면 8세기 말쯤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연도로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가집인 3대목이 편찬되었다. 3대목이 편찬된 거는 진성여왕이잖아요. 진성여왕이면 9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로 하면은 한참 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국사와 석굴암이 건립되었다. 불국사 석굴암이 건립된 거는 경덕왕 때죠. 경덕왕이면 8세기 후반이에요. 750년대쯤 돼요. 그 다음에 굴육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이 일어났다. 여러분, 굴육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은 해공왕 때예요. 해공왕이면은 8세기 말인데 한 시기로 하면은 뭐 780년?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경덕왕과 해공왕은 중대야. 헌덕왕은 하대야. 그러니까 일단 경덕왕과 해공왕은 아니야. 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럼 원성왕과 진성여왕은 어떻게 되냐? 자, 원성왕 같은 경우는 일단 김원창의 난을 먼저 살펴보면 자기 아버지인 김주원이 원성왕한테 밀려서 왕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원성왕이 먼저여야 되지. 그 다음에 김원창이 반란 일으킨 거지. 그래서 요 김원창의 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원성왕이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진성여왕은 뭐 알잖아요. 거의 신라 말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번 이렇게 찾아야 돼.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네요. 4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은 2번이고. 네, 답은 2번이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김원창의 난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원창의 난은, 자, 국호는 장안, 연호는 경운. 자, 그 다음에 김원창이 어디서 반란 일으켰냐도 가끔 물어보는데 웅천주에서. 그럼 웅천주는 공주, 웅진이니까 지금의 공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웅천주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김범문의 난은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김원창의 난은 제시문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김원창의 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봅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노비, 만적 등 6인이 북산으로 나무하러 가서 노비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신의 난 이래 고관대작이 천민에서 많이 나왔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시기만 잘 만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만 어찌 뼈 빠지게 일하겠는가?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무소를 불태워 이 땅에 천민을 없애면 우리도 왕후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가가 최충원이겠죠. 최충원의 사노비인 만적이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만적의 난이죠. 만적의 난. 그래서 1198년에 있었고요. 이 만적의 난의 가장 중요한 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분해방운동이죠. 자, 그리고 거기 밑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천민을 없애자 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신분해방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최충원 찾아라 라는 거네요. 자, 1번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윤관. 자, 그러면 윤관이 여진을 정벌해가지고 동북구성을 쌓았지. 자, 동북구성을 쌓은 건 그러면 왕으로 하면 어느 왕이에요? 예종 때. 자, 그 다음에 2번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정을 장악하였다. 이거네. 교정도감 설치. 자, 천민 출신으로 의종을 제거했다. 이게 이의민이에요. 천민 출신으로
경대승 이후에 집권했고 이 사람이 집권하기 전에 의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4번 정방을 두어 모든 관직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최우.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나머지 6번부터 20번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